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바른미래당은 내홍이 격화되면서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39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 어제 쭉 기념식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주목됐던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가 들어갈 때부터 상당히 실갱이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저항도 되게 많았었고 구호를 외치는 여러 지지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참석은 하셨어요. 참석은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는 같이 또 부르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손도 이렇게 또 같이 구호도 하고 구호도 같이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관련된 기념사를 읽으실 때 다른 원내대표들은 다 박수를 쳤는데 박수를 치지를 않는 걸로 봐서 또 존재감은 또 어느 정도 부각시키려고 노력은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당연히 이제 가셔야 될 때 가신 거고 또 다 이게 사실은 광주 5.18 이 국가기념일이란 것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 그렇죠. 때 이게 이제 지정된 겁니다. 예. 기념일 지정됐고 또 지금 광주묘역도 조성이 되었고 또 그 후신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광주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다 같이 나누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인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했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게 원래 신한국당 당시 정부, 저 당시 김영삼 정부 때 지정했을 때는 이게 재창으로 했습니다. 민주당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게 합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부른 게 아니고 형식인데 다 같이 불러야 되느냐, 그리고 손을 흔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게 이번 정부대로 다시 재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도 역시 다 같이 재창을 했고, 그건 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 또 당초에 이 광주를 국가 기념일 지정했던 자유한국당 전신 신한국당의 국민적인 통합 노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3년 전에는 사실 총리 자리 역할로서 저 자리에 함께했었고 그때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제창할 때 함께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주목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도 새롭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합창이나 제창이나 이거 사실 좀 사소한 같은데 당시 국가보훈처라든가 이게 있었습니다. 제창은 엄밀하게 치면은 애국가만 제창이다. 이런 또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이었고 또 당시 국가보훈처는 입장은 또 그 합창으로 해야 된다. 제창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예. 권한대행으로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 자연 당 대표로서 또 신한국당의 후신으로서 당대표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가기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5.18 망언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광주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컸습니다. 역시나 당일날도 이와 관련된 비난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는 그럼 빠르게 좀 해결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민심, 특히 이제 광주에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느끼고 갔을 겁니다. 예. 네, 문제는 그 전에 황교안 현 대표가 그 전에 좀 미리 이 같은 망언들에 관련된 조치를 좀 했으면 그나마 광주 시민들에 대한 마음에 좀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나는 이제 정부 관료로서 황교안이 아니라 정치인 황교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민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 좀 징계 절차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놀란 만큼 더 빨리 이런 부분을 소집을 할 거 보이고요. 소위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뭉개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심 투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보수 진영을 이렇게 세력화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예. 마당에 5.18 징계에 관련된 의원들을 징계를 하게 되면 이런 동력이 좀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걱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껴안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의 꿈이 있다면
큰 그림 그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징계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이 의견이십니까? 징계가 없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있었고요. 우선 광주 마무리가 되진 않은 부분이 그 있는 행사를 거죠. 주도했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셨는데 출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쫓아낸 거죠. 다음에 여기서 축사를 했던 이제 김진태 의원 그 축사 내용의 이제 경중을 가지고 좀 정했던 셈인데 이분도 뭐 일단 일정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그 징계가 아주 약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또 그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괴물이라든가 이런 발언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어지는 여러 가지 폭언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예.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은 뚜렷한 증거가 뒷받침되거나 과학적인 무슨 객관적인 사실로 가지고 반증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특정한 아무리 증거도 없이 괴물 집단이라고 했다가 뒤에 와서 그것이 다른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예. 그런 걸로 해서 당에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 당사자 의원도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에서도 그런 분명한 거기에 따른 또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는 5.18 기념식이 열렸던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노무현 10주기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정철 비서관 정계 복귀 러브콜에 유시민 이사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대답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정계 복귀할 거냐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뭐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즘 나와서 하는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뭐 어떤 행보라든지 방송에서 나오는 행보, 그리고 예. 주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정치를 다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깎아주면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정철 비서관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토크 콘서트 하면서 뭐 덕담으로 건넨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도 내심 그 상황이 변하게 되면 나도 정치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깔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양정철 비서관하고 토크 콘서트를 하신 분들이 항상 대권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또 뭐 그런 꿈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었다라고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권 주자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 후보 경선 때 같이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 이 두 분들이 사실은 다음에 대선 나오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안희정 지사는 상황이다 그렇게 돼 있고 이재명 지사가 뭐 무죄가 나왔지만은 워낙 그 친문과의 갈등에 볼이 깊습니다. 그리고 참 경기지사라는 자리가 또 역대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참 도약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핸디캡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권으로서는 지금 새로운 주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유시민이라는 주자인데 그동안 유시민 이사장은 이게 여론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거의 1위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는 건 아마 민주당이나 범여권 입장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테고요. 그래서 빨리 예. 복귀를 위한 지금 자락을 까는 겁니다. 까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복귀한다고 금방 지지를 회복할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특히나 쭉 그 토크를 한 걸 보면은 그 상당히 새로운 주자는요.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정부의 잘못이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결과 지금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좀 훈계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야지만 새로운 지지자를 모으는 건데 지금 예컨대 뭐 족보 있는 소주성은 족보 있는 이론이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 케인지안의 무슨 유시민 경제학 박사십니다. 경제학 하신 분이어서 무슨 게 케인지안 이론에 맞는 것이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이 잘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당장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집니다. 수입 물가 올라가죠. 수출도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자꾸 한국에 원화가 떨어지면 떠나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뭐 새로운 지도자로서 등장하려고 하면은 지금 경제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 대통령이 한 손 경제학자, 양손의 경제학자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느 편은 이렇고 경제 지표가 반드시 다 좋지도 않고 반드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좋은 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정말 경제학계에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양손의 경제학자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지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든가 대통령 청와대가 좀 더 각성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말을 했으면은 예. 새로운 여권 주자로 각성을 받았을 텐데 그냥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붙어서 그냥 그 지금 정책 잘한다고만 칭찬해 갖고는 새로운 여권 주자로 황교안 대표랑 맞붙기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복귀 복귀는 가능성에는 물론이죠. 크게 무게를 두고 계신 부분인 그럼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여권 사정으로서는 유시민 이사장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경선구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 네.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도 크게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는 바로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문이 전부 친노는 아니거든요. 근데 친노와 친문 관련된 세력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 교점이 유시민 이사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조 친노이기도 하면서 예. 친문에 관련된 확장성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정책을 호위무사로서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처음에는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도 내가 선수로 직접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서 일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그 야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뚜렷한 명백한 이렇게 제1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친노와 친문에 관련된 그 지지자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세력 결집이 된다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새로 야당의 제1야당에 맞설 수 있는 그 카드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노와 친문의 교점이라는 점에서 유 이사장이 갖고 있는 그 파워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철 비서관이 이번 총선에서 인재 영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출근하는 자리에서도 친문 반문 프레임을 깨겠다라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네네. 좀 쭉 지금까지 아직 뭐 많은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좀 보시기에 네. 양정철 신임 원장이 하는 전략, 네. 인재 영입 전략 좀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입 인재 영입에 아마 그래서 상당히 국민적 공감을 얻는 새로운 인재 스타일을 찾아낼 겁니다. 이것은 항상 역대 여당이 그랬습니다. 역대 여당이 근데 아까 신한국당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신한국당 역시도 당시에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영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뿐 아니라 또 김대중 그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김대중 총재 역시도 이른바 당시 셰피라고 했던 셰피 젊은 피 수혜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되고요. 그건 예. 새로운 인물을 많이 등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새로운 인물이라고 다 유능하지는 않겠지만 아니 텃밭에서 뭐 4선, 5선, 6선하고 그냥 아무나 넣으면 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다고 계속 하면은 수도권에서의 경우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다음 영남권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여당이 아마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좋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다른 지표들이 아주 나쁩니다. 그 대표적으로 환율을 뛰는 거 보시면은 아마 상당히 경종이 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중진 원로들 다 데리고 지금까지 잘못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 국민의 기대를 보는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니까 우리 당을 새롭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마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고 이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고요. 그건 역대 여당들, 특히 중간 투표에 직면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여당들의 총선 전략입니다. 새 인물, 새 부대 이걸로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것은 크게 좀 물갈이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불가피하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예. 이제 이럴 경우에 현재 그 비문, 친문 민주당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공천 물갈이 대상이라고 지금 걱정하는 의원들이 당장 국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문, 비문 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안도를 시켜주고 있지만 그러나 중진이나 원로 같은 경우는 뭐 그건 항상 그랬습니다. 역대 그건 일종의 공식입니다. 교체될 네,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바라보신 네. 것 같고 네. 변호사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인물의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그 양정철 신임 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해찬 대표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지도부들이 예. 상의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친문 비문이 아니라 그 친문도 아니고 비문도 아닌 신인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다음번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 또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바라보게 되면 민주당도 정권 재창출에는 아주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이 대체를 하는 이런 민주당의 혁신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 양정철 신임 원장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굳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뭐 꼭 당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쓰임을 두되 그냥 반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해서 신인으로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물갈이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새 인물, 신인이라고 한다면 좀 청와대 인사들의 새로운 진입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그 인재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재들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많이 못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뭐 이해찬 대표 그리고 양정철 신임 원장도 다 좀 깊이 들여다봐서 적재적소의 신인들이 얼마든지 그 인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신인물을 예. 꽂아 넣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를 밝힌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인사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로 아무래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정치 네. 1번지일 것 같은데 종로가 요즘 굉장히 좀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여기에 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금 당연히 그 당에 있었던 정세균 의장, 전 예, 국회의장은 또 당연히 거론되는 부분이고 한국당 내에서는 한교안 대표 또 출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종로가 이제 사실 정치 1번지라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있는 바로 동네다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제 정계 복귀 뭐 이렇게 했죠. 아무튼 당에서 정해주면 가겠지만 예. 나도 일정한 이제 그점이 있어야 되니까 종로를 일단은 좀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은 큰 포석을 깐 것이죠. 그렇게 해야 빅게임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재선을 하고 3선째 하지만 지난 두 분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라는 거는 큰 판에서 판을 벌여야 큰 판을 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자기 동네에서 이게 땅 짓고 훔치게 하려다 보면은요, 오히려 정말 접시물에 정말 빠져 죽는 수가 생깁니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지금 큰 판을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 임종석 실장으로서는 큰 판을 잘 제기를 했죠. 이래 되면은 뭐 이낙연 총리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금융이 되면서 임종석 한꺼번에 크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누군가가 원래 이 지역은 이제 박진 전 의원 자리입니다. 박진 전 의원인데 계속 지금 이제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으셨죠.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은 이제 광진으로 추미애 대표랑 맞붙겠다고 우리 옮겨갔고, 예. 자 여기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누군가 거물이 대진표를 짜야 되고 이게 이제 큰 이제 물갈이의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임종석 실장은 전 실장은 의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그 종로에서 나가게 된다면 체급을 누구랑 맞춰가지고 키울 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텐데 예. 황교안 대표도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는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명백한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반사적 효과에 관련된 의론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백하게 현 정부의 거물과 붙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종로에 나올 생각도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신화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나서 계속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러서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네네. 최고위 내에 당직 2명을 인선했습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의 거취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물러나더라도 그냥 밀리듯이 물러나는 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도 명예 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지만 스스로 이제 명예롭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너무 몰아붙이면 또 사실 또 바로 물러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사정을 보면은 바른미래당은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른바 비례연동형 대표제 이걸 걸고 단식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걸고서 그래서 패스트트랙까지 지금 바른미래당이 오게 된 것은 사실 이런 손학규 대표의 그 전략입니다. 네. 손학규 대표 생각이기도 했고. 근데 그게 전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전략으로는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혼란상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리셋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손학규 대표가 뭐 당 대표로서 명목상 당 대표이기도 실질상 지금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원내대표, 이 원내정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정했던 이런 오신환 원내대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분명한 표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오신환 원내대표가 또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바로 전제로 해서 전체 의원들의 다수를 점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래 된다면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가 계속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질서 있는 퇴진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이제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었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명예로운 테러를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 판단을 잘 하셔야죠. 바른미래당에서 판단을 서로 잘해야 될 겁니다. 네, 변호사께서는 좀 네.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손학규 대표가 되게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지금 빠진 것은 뭐 당연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오신환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손학규 대표의 그 퇴진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계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안철수계까지도 이제 돌아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대표도 뭐 인내심은 있는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뭐 70 넘게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토굴에도 들어가시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기를 지지해줄 아군이 너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권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석 이후까지 가을까지 뭐 10%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아마 당심이 손학규 대표를 지켜주리라고는 조금 어렵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떠밀리듯이 아마 정계 퇴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 구성된 걸 또 보면 지금 만약에 그 당직 인사 2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손학규계 인사 4명 그리고 네, 바른정당계 인사 뭐 4명 이렇게 좀 반반으로 딱 나뉘게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고 나면 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바른미래당 계 내에서도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당 지도부에서 수를 손학규 대표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원들의 전체적인 그 당심이 이미 예. 돌아섰기 때문에 당 그 지도부의 수를 맞추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지금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지 그래야지 바른정당이 지금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지금 위기감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안 물러난다고 있는다고 한다면 당선이 최의 목적인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확률이 높죠. 예, 이런 와중에 3당 원내대표 내일 네. 만나게 됩니다. 밥 잘 사준 예쁜 나경원 원내대표 누나가 네.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을 사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네.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술을 사준 자리에 이제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 만나서 이렇게 같이 술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3당 원내대표가 같이 분위기 좋은 자리를 연출한 게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내일 분위기 좀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이 참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말 패스트트랙 정부로 꽉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꼬가 터진 게 뭐냐면 사실 이 3당 원내대표 전부 리셋됐습니다. 예. 뭐 저 나경원 원내대표야 계속 입장이 그대로지만 근데 지금 저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당선되냐 그러면 사실 친문의 김태년 의원을 이기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는 당청의 중심이 당이다. 당청정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있다면은 중심이 당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원내대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1번 국정 의제 그게 뭐냐면은 공수처법 같은 거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당이 동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이제 당이 이제는 내년 총선도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국정 의제도 우리가 정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전에 그 홍 원내대표랑은 입지가 달라졌고 본인도 또 상당히 아주 타협적인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재해 추경인 만큼 그럼 재해 추경부터 하자든가 그리고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부르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줬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바른미래당이 변화인데 바른미래당에서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요번에 큰 이른바 동물국회까지 다시 재연됐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사보임 문제였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하려면은 60%의 상임위 의원이 찬성을 해야 패스트트랙 갈 수 있는데
오신환 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사보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빼내 가지고 오신환 의원은 난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빼내 가지고 그 무리하게 하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요건을 맞추고 밀어가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원천 무효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제기돼 있습니다. 저 예. 오신환 의원이 국회의장이 그 사보임을 인정한 것은 그 내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해서 헌법소원이 권한쟁의 청구가 제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패스트트랙을 불렀던 모든 원인들이 두 당, 특히 자유한국당 그대로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리셋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출구,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셈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평화민주당의 유성엽 원내대표 역시도 지금 선거법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또 입장이어서 사실은 원내 주요 사당이 전부 리셋된 셈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고 아마 좀 더 생산적인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할 것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일 분위기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뼈 있는 말들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친문도 아니고 비문도 아니고 비주류에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야당 측에는 내가 청와대의 뜻만 전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필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였던 그 나경원 원내대표나 오신환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오신환 대표도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의 그 국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3당이 먼저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인영 의원이 조금 받아들이면서 국회 정상화를 시키는 방향 쪽으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내일 이제 하루 만나고도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 좀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중재안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나가서 맥주 한 잔 먹고 오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견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에 이제 뭔가를 도출해내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면 어쨌든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전 결론에 있어서 아예 그냥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장외 투쟁을 계속 함으로써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래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정당협의체를 국정협의체를 구성해보자라고 던지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제 조치에 있어서는 각 당마다 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방안이 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재해에 관한 예. 추경 문제는 아마 여야가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안은 재해뿐 아니라 이런 그 민생 추경이라 그래서 뭐 일자리,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거 인정할 수 없는 아니 일자리 예산을 50몇 조나 써놨는데 일자리가 자꾸 줄은 이런 현실에서 그렇게 국민 혈세를 마구 쓰면 되느냐라는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해 추경 명백한 지금 산불이라든가 재해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근접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사과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인데 예. 여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실 패스트트랙의 피해자입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을 자기는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 어떤 정도 결단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과하든지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 올라갔다 하지만은 만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오신환은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게 원인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또 그런 식으로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패스트트랙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330일 동안 최장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근데 선거법은 특정 당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 당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더 생산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국회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장외투쟁이. 그럼 일주일 동안에는 국회 복귀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황교안 예. 대표는. 원내대표. 나는 원내이기 때문에 원내에 돌아갈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게 벌써 지금 행보도 정부 행보가 국민 속으로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자는 이게 이미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 뺨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뺨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안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원내에서 새로운 이제 물길이 트고 있고 또 벌써 그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은 이게 투쟁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국민 속으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통령은 다른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국민 속에서 정말 국민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겠다 해서 민생 속으로 이 행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장외투쟁이라는 이 방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별개로 그러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다. 그건 이제 3당 원내대표 간의 교섭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게 리셋됐습니다. 전에 그 치닫게 했던 그런 많은 원인들이 우선의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가 됐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예. 이제는 당이 중심에 서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꼽아볼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이게 있을까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발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해버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원내에서 역할을 할 그런 예.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좀 크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나 전부 다 대권 주자로 또 분류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투쟁만 계속할 경우에 나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것과는 여부하고는 별도로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극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장외투쟁이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장외투쟁에 대한 평가가 일단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리더십은 확실하게 평가받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외연 확장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황 대표의 장외투쟁 평가 좀 해주시죠.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직접 민심을 접해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 대표로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자기네들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반감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세력을 언젠가는 껴안아야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도 본인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네. 점에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이번 투쟁이었다. 실무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뭐 교수님께서도 좀 아니 평가해 그래서 주시죠. 사실 이게 자유한국당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여의도 정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황교안 대권 패스트트랙이 됐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치라는 게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의 복귀 같은 게 벌써 포석이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짚어볼 포인트는 이제 민주당의 다른 잠룡들.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스탠스로는 외연을 확장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2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사실은 뭐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지표가 아주 나쁩니다. 서민들 특히 못 사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김부겸 장관, 김영춘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패스트트랙 잘못됐다 이거. 그다음에 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송영길 수도권의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탈원전 정책 부분적으로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텐데 저는 그래서 범여권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만한 그 견인력이 아마 새로운 정치 될 거 만일 그게 없다면은 황교안 패스트트랙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내일 새 야당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어떤 머리를 좀 맞대 봐야 할 것 같은데 국회 정상화에 있어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고 5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의사도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다 느끼는 부분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장외투쟁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들을 피해 나갈 수 있으려면 어쨌든 정상화해야 되는 답은 찾아야 되는 명백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월 국회가 또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충분히 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반대하는 정당은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총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총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젠 좀 일할 때라는 것을 좀 알 것이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5월 국회에 서로 좀 합의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합의할 거로 봅니다. 이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부 청와대 이제 의중에 달렸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장기화되면요, 그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 정부 집권하고 있는 사람, 야당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 야당을 다 구슬리고 야당을 설득해서 해야 되고 야당을 계속 내몰면요, 그건 결국에는 국정의 부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 특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좀 다독거려주고 또 일정하게 지금 서로 긴장해서 아주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열기는 빼주고 해서 국정을 서로 협력하여 이끌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그런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여당 청와대에 뭔가 설득이 필요하다. 뭐 야당을 계속 밀어내기보다는 좀 끌어들여야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셔서 궁금했던 네. 부분이 네. 이제 야당에서 1대1 회동, 네.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 대통령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면 당연히 좀 1대1로 정당별을 만나야 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지요? 그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냥 아주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의석수입니다. 40% 가까운 예. 의석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남북 관계도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요, 묘수라면은 황교안 대표랑 만나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정말 협력해 주세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협력하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 남북 관계 문제도 황교안 대표가 좀 중지를 모아달라고 하면은 이 지금 야당도 또 협력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아마 청와대가 전국을 확 푸는 하나의 해법이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 논리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분명한 야당,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과 비슷한 의석을 갖고 38% 의석을 갖춘 정당을 그냥 사실 원내 교섭단체도 못 이루는 정당과 똑같이 대접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당한 정책 접근이 아닙니다. 예.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다 중요한 얘기 하는데 굳이 1대1로 만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실이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더 논의 있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본인만 만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